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지방직 9급 시험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이 중에는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 단계로서 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시험 보셨던 분들은 이제 이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공부 끝하고 2차 면접 시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근데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지방직 9급 필기시험 교육학개론. 보시면 출제 경향 분석 먼저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한번 먼저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교육의 2회부터 교육사, 이제 뭐 최근에 안 나왔던 이제 한국 교육사가 다시 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양 교육사 철학이 이전보다는 좀 이제 피터스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한국 교육사가 나가면서 이제 한 문제 정도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육심리, 그 다음에 교육사가 이제 조금 예년처럼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교육 방법이 예상보다 안 나왔죠.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평가가 대신에 좀 많이 나오고, 생활지도, 그 다음에 교육 이해, 실제, 뭐, 평상시대로 4문제 정도 나왔는데, 조금 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이 교육행정이, 교육의 뭡니까? 평생교육이 이론부터 제도까지 좀 다양하게 나왔다. 이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방직 9까지 9급 3회 의시 2023년 지방직, 23년 9까지, 2023년 지방직 3번만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순서대로고요. 보시다시피 제일 나온 것처럼 교육의 교육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막대보다 앞에 게 이제 큰 거 좀 보면 교육 과정이 기존보다 좀 더 많이 나왔고, 교육 평가가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 방법, 평가, 뭐, 이 측면은 이제 종합해서 보면 크게 뭐 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좀 교육 방법이 좀 적게 나와서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이 시험 자체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주 엄선된 그 문제 출제진과 장기간의 합숙과 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루어지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문항의 출제 영역도 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범위를 차근차근히 정성 들여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이 하나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번에 3개나 나오는 이런 이제 좀 이변이 있었던 시험입니다. 다음에 출제 경향의 분석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런 이제 교육의 한국사 평생교육론 말씀드렸고요. 최신 동향을 반영한 문제가 보통 이제 한두 개씩은 나왔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사실 안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또 물음표를 해놨는데 뭐 이게 최신 동향인가 뭐 이런 느낌이죠. 청소년 비행이론은 우리가 막판 최종 정리할 때 최근 5년간 국가직, 지방직 5개년치 시험 출제된 포인트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관련된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요. 거기 관련되어서 이제 저번 시험에서 국가직 4월 시험에서 국가직 9급 시험에서 아노미 이론 나왔었는데 사회통제 이론이나 낙인 이론 나올 수 있다고 딱 집어서 이제 정리했었는데 그거 바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린드만의 성인학습 이론이라고 해서 린드만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와서 사람들 이제 약간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지만 내용 선지 보시면 성인학습 이론의 특징, 성인학습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드라고지, 노을세 안드라고지 개념에서 배웠던 내용 다 똑같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린드만을 몰라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최신 동향을 반영한 문제라고 한다면 뭐 요거 정도인데 요것도 이미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최신 동향 반영 문제가 좀 적었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주제는 이전에 봤던 주제들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물의 깊이를 보자면 공무원 9급 시험 같은 경우는 교육학 이론에 어떻게 보자면 표층을 좀 넓게 아는 데 이제 포커스를 두고 시험 출제가 왔다고 한다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임용 시험보다도 깊이가 깊은 데서 이제 시험이 출제되는 좀 이상 현상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약간 멘붕이 왔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학 포기해야 되나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여러 직렬들 중에서도 교육행정이야말로
워라밸이 좋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하는 이 업무 자체가 스트레스가 비교적 적은 업무 영역이다 보니까 교육행정직을 선택했던 선택은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공부하시는데 아마도 이제 이번에 난이도가 이제 이렇게 역대급으로 나온 거, 그래서 상급이라고 한 거는 이제 직접 기출됐던 문제가 없거나 나왔더라도 이제 깊이가 좀 얕게 나왔던 것이 깊게 나오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 내지는 지역적인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보통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면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데 6문제나 나왔으니까 매우 이제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나왔던 이제 배경을 이제 저희가 추론을 해보면 아마도 최근에 작년 지방직부터 올해 이제 국가직 시험까지 교육학개론이 과거에는 그냥 선택 과목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행정 직렬인데 이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기준이 국어, 영어 시험이나 한국사 시험의 점수가 된 것이 아니냐, 행정법이나 교육학에서 뭔가 차별성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특히나도 이제 여러 그 과목들 중에서 교육학이 좀 너무 쉽게 나왔다, 만점자가 너무 많다, 내지는 점수의 변별도가 너무 낮다, 이런 이제 좀 비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서 작심하고 좀 어렵게 내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 작심을 좀 그릇된 방향으로 하신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시험은 조금 더 쉽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이제 추론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시험이었습니다. 문항을 이제 하나씩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 아이스너의 교육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그랬습니다. 아이스너의 교육과정 이론 나오면 뭐 생각이 됩니까? 네, 영교육과정 기억나시죠?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는 것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그런 거 빠진 것이 없는가를 일단 이제 살펴보자라는 얘기 했었는데, 여기서 한 장 더 들어가면 교육과정을 이런 영교육 과정을 어떻게 하면 잘 포함시킬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영교육 과정을 포함해서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을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예술적인 접근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술적인 접근.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있어서 이제 주어진 어떤 교과목의 목표를 학습 경험으로 이제 해석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일련의 체계적이고 기술공학적인, 그리고 직선적인 혹은 선형적인 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역동적인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자. 그 속에서 뭐가 중요하다?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상상력이 중요하다 했고요. 그럼 하나 더 나가서는 이 교육 평가할 때 뭐다? 비평 능력이 중요하다. 교육적 감시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된 내용 옳은 것만 골라라. 행동 목표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하는 건 누굽니까? 네, 타일러의 관점이고요. 리은하고 디귿하고 아이스너의 관점이고, 리을의 목표부터 평가 방법까지 직선적 과정 마찬가지로 타일러의 관점. 그러니까 답은 니은 디귿하는 3번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 자료 이제 올려드린 자료에 보면 주로 이제 요거를 잘 정리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 이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핵심 개념하고 그런 개념들이 기출이 됐었나.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게 전체는 아니고요. 어떤 문제는 이제 워낙 기출이 적어서 전체인 것도 있고, 많이 기출됐던 것들은 대표 유형, 최근에 나왔던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없으면 이제 그 국가직 7급까지 내려가고요. 그것도 없으면은 중등임용, 초등임용까지 내려가서 이제 기출을 찾아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아이스너의 교육과정 이론은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가직 9급에 다수 출제되었던 것이고, 교육적 상상력이라는 개념 또한 국가직 7급에 출제되었고, 그 이전에 이제 초등 임용에 출제되는 등 이미 알려져 있는 문제였다. 즉, 이 문제를 맞추신 분들은 뭐다? 이미 교육학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는 마스터 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개념을 뭐 엄청 꼬아서 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학습 정도만 됐다면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기출이 많이 됐던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내가 좀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구나. 기본 기출부터 잡아야 되고, 물론 기출을 잘 반영한 기본 이론서 공부부터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에디 모형. 합니다. 아까 1번도 하였어요. 그래서 이 난이도 하인 문제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정말 기본부터 다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교육학을 뭐 기본 이론서 한번 돌리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한번 돌렸다고 하면 틀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난이도 하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을 봤는데 내년도 공부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하위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기본부터 좀 다시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사상 누각 공부를 했구나. 기반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구나라고 하는 걸 좀 깨달으시고 공부 방향을 좀 재점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 보시면 에디 모형은 뭡니까? 수업을 설계할 때 그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해라라고 하는 그 절차를 만들어 놓은, 정립해 놓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N은 뭡니까? Analyze, 분석하는 것이고, D, 디자인, 설계하는 것이고, D, Development, 개발하는 것이고, I, 실행하는 것이고, E, 평가하는, Evaluation 하는, 이런 단계로 하라는 것이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해놨죠.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 과제 분석 등을 실시한다. 맞는 얘기죠. 설계, 수업 설계하는 거죠. 수업 계획안 잡는 거죠. 수업 목표 명세와 교수 전략, 매체 선정 등이 실시되는 단계이죠. 그다음에 개발 단계 뭐 합니까? 여기서 설계안을 만들었죠. 수업 설계 명세서라고 여기서 하는데, 수업 설계안을 토대로 어떻게 한다?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평가인데, 평가는 평가 도구를 제작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수업을 설계할 때 이 설계 과정에서 뭘 해야 된다. 이 설계에서 이제 나중에 개발하고 나중에 실행을 할 텐데, 이때의 이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이 실행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개발 단계에서 뭘 한다? 일부 샘플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개발된 수업이 과연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1단계 뭘 한다? 평가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때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한다? 뭐 할 때? 형성 평가를 할 때 이 평가를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어떻게 된다?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에디 모형에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가 도구를 언제 제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평가 도구. 이때 이제 평가 도구를 수업을 설계할 때 수업의 목표를 잡잖아요. 그 목표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성취 기준을 개발하고 그에 맞춘 평가 도구를 개발하니까 평가 도구의 개발은 언제 한다? 개발 단계가 아닌 언제 단계? 설계 단계다 이거. 자주 오답으로 출제된다고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직 9급, 7급, 유초등 여러 단계에서 시험이 출제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언제 실시하느냐는 그것이 형성평가냐 총괄평가에 따라서 단계가 다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일부 집단에게 그 개발된 수업을 일부 적용해보고 이 수업이 잘 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하는 그 형성평가는 언제? 개발 단계에서 실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학습 목표에 잘 도달하는지, 그리고 이 수업은 정말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은 수업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수업안을 개선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개선을 실제로 하는 것, 피드백을 하는 것을 언제 한다? 바로 평가 단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평가는 언제 한다? 평가 단계에서 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이미 사실 기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너무 쉽죠? 사실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항간 난이도 편차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공부하고 말고 거의 제목만 한번 봤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오며 가며 알게 되는 뭐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행동주의 학습이론, 우리가 이제 학습이론을 패러다임을 구분합니다. 행동주의, 뭐 인지주의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동주의에 들어가는 게 뭐다?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그다음에 대리적 조건화 해가지고, 고전적 조건화 이제 파블로프의 개 나오고요. 조작 조건화의 스키너의 강화 이론 나오고요.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상을 줄 거냐 벌을 줄 거냐 나오잖아요. 대리적 조건화에서 이제 반두라의 사회 학습 이론, 사회 인지 학습 이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관찰 학습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는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강화
사회학습으로 저저저거는 다 뭐에 해당된다?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해당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인지주의로 넘어가면서 인지주의는 초기 인지주의와 이제 후기 인지주의 나뉘는데, 초기 인지주의 대표적인 것이 형태 이론이죠. 게슈탈트 이론. 응? 그다음에 이제 후기 인지에서는 정보 처리 모형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정보 처리 모형 배웠어요. 여기에서 이제 형태주의 학습 이론을 정립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실험으로 뭡니까? 켈러의 침팬지 실험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도 했고, 뭐, 모의고사 때도 다뤘고 다 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침팬지 실험을 통해서 뭘 한다? 뭔가 주어진 그 요소들 그 자체만 학습하는 게 아니고, 상자를 놓고 올라가면 저기까지 다 할 수 있겠구나. 상자와 바나나와 내 몸의 크기와의 관계, 요소들 간의 관계를 종합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이라고 하는 과정이 존재하는구나를 알게 되고, 즉 외부의 자극뿐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지적인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관점이 생겨나면서 인지주의 학습이론 전체를 봐야 된다. 형태주의 심리학 이론을 반영해서 형태주의 심리학 학습 이론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이제 통찰 학습은 뭐와 관련된다? 인지주의와 관련된다는 거 살펴봤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답 쉽게 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강화 조건화 사회학습,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해당된다. 여기 기출 안 써놨어요. 왜?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 그 다음에 통찰학습 이론에는 형태주의 학습 이론과 관련되고, 이것은 이제 크게 보자면 인지주의 학습 이론과 관련된다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통찰학습 이론 얘기한 사례가 나왔던 것이 최근에 이제 지방직 9급 2018년에 그다음에 7급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학습했던 내용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학문 중심 교육과정, 마찬가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교육과정에 유형했을 때 경험 중심,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교육과정 4개로 나눠가지고 살펴보는데, 특히 이제 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누구와 관련된다? 브루너하고 관련된다. 그래서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 이론에서는 뭘 강조한다? 교육에서 여러 가지 교과 내용을 다 가르칠 게 아니고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 지식의 구조를 계속성, 계열성의 원리에 따라서 점차로 심화되도록, 그리고 반복적으로 누적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보다 나선형 교육과정이다 했고요. 이러한 지식의 구조는 결과물로서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함으로써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발견학습 강조한다.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옳지 않은 것은 경험을 통한 생활 적응 학습을 강조하는 거 뭡니까?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기출은 또 어떻게 있나 보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 브루너의 지식 구조론 이런 개념들에 관련해서 22년 국가직 7급에도 나왔고, 여기 뭐 지방직 9급, 국가직 9급에 다수 출제되던 문제입니다. 여기 이게 다가 아니고요. 또 더 있습니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는데 너무 많아서 쓰지 않았어요. 자, 5번으로 가시죠. 사회 질서는 뭐다? 상징적 폭력을 매개로 하여 어떻게 된다? 사회 질서가 재생산된다는 겁니다. 사회 질서가 재생산된다. 그럼 재생산 이론이네? 알 수 있어요. 저 앞에서 더 정확하게 써주면 불평등한 이게 들어가겠죠. 어쨌든 이제 하고 이 상징적 폭력이라고 하는 걸 통해 된다. 뭔지 몰라 나는 할 수도 있겠는데 조금만 공부를 하셨으면 사실 알 수 있는 개념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체화된 상태의 자본, 취향, 체화된 자본, 무슨 자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비투스적 문화 자본 얘기하는 것이고요. 객관화된 상태의 자본으로서 뭐 책, 예술품 뭡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문화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집에 책이 많아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제도화된 상태의 자본, 그래서 졸업장 학위 등과 같이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뭡니까? 문화 자본을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문화 자본을 전수받음으로써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데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높은 학업 성취를 갖게 된다. 가정 배경에 따라서 문화자본 소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업 성취 격차가 발생해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 사회 질서가 재생산된다는 것인데, 이때 이제 중상류 가정의 문화 자본과 중상류 가정의 문화 자본과 뭐가 일치한다?
학교의 교육과정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하류 집안의 학생들은 이것과 어때요? 중하류 집안의 문화 자본이 뭐 미약하게나마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과는 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류층 집안의 문화 자본이 학교 교육의 교육 과정과 일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학교 교육 과정에 상류층 집안의 아이들은 더 익숙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학업 성취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교육 과정이 상류층의 문화 자본과 일치되게 만들어져서 그들이 지지하는 지식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지하는 가치, 뭐 신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상류층 애들한테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류층 애들한테도, 강제적으로 배우도록 억압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상징적 폭력이라고 한다. 이미 알고 계시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한 사람 누굽니까? 아시죠? 부르디유에 되는 것이고, 부르디유의 무슨 자본? 문화 자본의 개념을 강조한 문화 재생산 이론을 주장한 사람. 따라서 2번. 빨리 푸시는 분은 상징적 폭력, 취향, 체화된 자본, 부르디유의 문화 재생산. 바로 끝났죠. 그래서 말씀드린 문화 재생산 이론은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써놓은 것처럼, 국가직 2021년, 지방직 2019년, 2018년 지방직 아주 그냥 수도 없이 나왔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문화자본 아비투스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고 부르디유의 문화재생산 이론으로 우리가 바로 풀 수 있던 문제고요. 밑에 나오는 거 관련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경제재생산 이론은 대응 원리,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공장의 사회적 관계가 대응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차별적 사회화라든가. 그 다음에 저항이론 같은 경우에는 윌리스의 이론으로 학교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애들이 어떤 식으로 사는가를 질적 연구를 통해서 아주 미세하게 관찰을 했죠. 그래서 미시적 접근이기 때문에 신교육 사회를 볼 수 있고, 핵심 개념으로 간파와 저항, 잘 몰라도 어쨌든 오답이니까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 하고 넘어갔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위경쟁 이론은 뭡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상급 학교에 많이 들어가서 학교가 이렇게 팽창하느냐, 이렇게 학력이 상승하느냐 관련된 이론이죠. 그래서 학력주의 사회가 되고, 학력이 바로 뭐가 된다?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력 인플레이션, 졸업장벽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이론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밑에 것들도 다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들인데, 문화재생산 이론 자체에서 이미 게임은 끝. 그래서 난이도 하. 그 다음에 이제 의무교육의 대안으로 학습망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막판에 최종 정리하면서 다 봤던 문제들이죠. 당연히 파이널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난이도 하라고 넣은 이유가 이거는 기출이 명확하게 됐던 문제고 많이 풀어봤고 다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그래서 러닝 웹 학습망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학습 네트워크 이런 개념으로 설계되기도 하죠. 그래서 기존의 학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명백하고 지식이 교사에서 학생으로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그 학생이 뭘 배우고 싶은가와 관계없이 정해진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식의 학교 교육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소외되고 비인간화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자? 학교를 없애버리자. 이제는 학교를 벗어나서도 다양한 학습 기회가 존재하는 학습 사회를 만들자, 탈학교 사회를 만들자라고 주장한 사람 누구다? 일리치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학습망의 4가지 요소 했던 것도 우리가 풀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치의 탈학교로는 2021년 7급, 그다음에 2015년 국가직 5급 이렇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으실 거라 생각되고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문제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를, 이 린드만에 꽂혀가지고 너무 고민을 했던 분들은 오히려 함정에 빠진 거고요. 사실 저건 함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 빼고 그냥 성인학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해서, 성인학습 안 들어가지?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었죠? 개인의 생활 중심이고, 그 다음에 학습자의 경험이 중요한 자원이 되고, 학습자마다 자기의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학습하고, 이런 거 해봤죠? 그래서, 개인 차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할까? 당연히 아니겠죠. 개인차는 학습자의 경험이 중요한 자원이듯이 학습자의 특성은 어떻게 되겠다?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누적적으로 학습자를 다르게 바꾸니까 나이가 들수록 개인차는 커지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얼굴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고 한데 재산도 비슷하고 한데 나이가 들어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돼요? 점차로 경험이 누적되고 학습이 누적되고 하면서 성격도 달라지고 학습 능력도 달라지고 아는 것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학습 자기의 생활 상황도 생활 여건과 필요도 달라지다 보니까 차이가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증가하겠죠. 너무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문제니까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 학습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이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경험을 활용해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경험에 따라서 요구하는 학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요구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자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인 학습자는 어떤 학습자? 능동적인 학습자, 주체적인 학습자라고 본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성인 교육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능동성과 주체성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토론은 매우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더불어서 성인학습은 현장 중심적 삶 그 자체. 그래서 내가 삶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배우려는 성인학습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혹은 이러한 양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요. 답은 린드만을 몰라도 1번이고 린드만이 책이 성인 학습의 의미인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2000년대, 2010년대 정도에 이제 국내에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내용을 번역하신 분이 와서 아마 연수원에 와서 강의를 하셨던지 뭘 책을 썼던지 하셨나 아니면 그 출제진에 들어갔나 하셨나 봐요. 그래서 괜히 린드만이를 얘기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을스 안드라고지 개념으로 푸셔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렇게 보면 기출이 이미 됐던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로 보고요. 아마 틀리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들어갑니다. 8번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적 기준 했습니다. 제가 막판 마무리하면서 피터스는 최근 5년간 지방직 국가직 구급 시험에 교육의 개념적 준거 3가지 개념적 준거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0번 순위로 피터스는 한번 보고 가자 했잖아요.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피터스가 말한 교육의 개념적 기준 그럼 뭡니까? 교육이라는 개념을 내가 잘 분석해 보니까 3가지의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과 뭔가 누군가한테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관계를 맺더라도 그것이 교육이 아닐 수 있는데 교육이 아닌 것과 교육인 것의 차이는 이 3가지 준거를 충족하느냐 아니냐이더라 라고 하는 거 얘기했고요. 규범적 준거란 뭡니까? 그 활동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갖는 것 혹은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 했고요. 그다음에 인지적인 준거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이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거를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인간의 뭘 발달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성을 발달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이성의 발달을 위해서는 폭넓은 안목을 가짐으로써 뭔가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서 그 사람이 더욱더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세계관을 갖게 하는 것, 전인적인 개발을 지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야지 바로 교육이다. 이런 점에서 특히 인지적인 준거를 충족하는 것은 뭐와 다르다? 훈련과 다르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준거를 충족하면 교육은 인지적인 안목을 형성하는 것이고 훈련은 직접적인 단순한 기술을 전수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교육이냐 아니냐가 달라진다라고 이제 하는 거 여러분 다 공부하셨죠? 이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교육학 개론의 교육의 이해에 들어가면 처음에 항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든 책에. 그래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답은 인지적인 준거 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의 기준, 준거 하는 것은 분석 철학에서도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에 이해하는 해가지고 초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이와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피터스의 분석 철학이 아니고 그냥 직접적으로 교육의 개념적 준거를 언급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 중에 중2라고 난이도를 해놓은 이유는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리고 과정적 준거는 학습자의 의지와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이 규범적 준거와 인지적 준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규범적 준거 나오면 뭐다? 항상 같이 내재적인 활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즉, 그게 목적과 관련된 측면이고요. 인지적 준거는 이해, 안목, 뭐 이런 것과 관련되는 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준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구분해서 쓰실 수 혹시라도 없었던 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규범적 준거 정도 대답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분들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어떻다. 본인이 학습을 할 때 개념을 들어본 거는 같은데 이걸 정확하게 답을 못하는 학생들인 것이고, 그런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약간 마음이 급해서 내지는 빨리빨리 맞춰야 되겠다, 내지는 뭐 두 문자만 따서 외워야지, 이런 관점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두 문자 외워도 못 푼다 이거죠.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그냥 뭐가 있느냐 이렇게 명칭만 묻는 시험은 아니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까지는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개념의 이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차분히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기본기를 좀 더 닦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자기가 그렇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틀렸다라고 하면 내가 개념을 좀 대충 보는 경향이 있고, 어떤 개념이 유사하거나 관련된 개념이 나왔을 때 이것들을 딱딱 구분해서 출제될 때 어떤 멘트, 어떤 키워드가 나오면 요 영역으로, 요 범주로 포함시켜야 되는지를 좀 구분해서 학습하지 못하고 있구나. 즉, 변별 학습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학습의 내적인 어떤 행태가 그렇게 돼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깨달으시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유사한 개념과 대조되는 개념을 좀 구분해서 학습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전략을 좀 더 연마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에서부터 이제 해일이 시작되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9번 문제부터 제가 이제 그 카페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좀 했어요. 어떤 문제 틀리셨냐고. 그래서 그 샘플 수가 많지는 않지만 9번 문제부터 이제 막 틀렸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국사가 아닌데 이렇게 연도를 기억해서 내는 문제를 내면 될까? 그리고 이제 가부개혁의 어떤 과정에서 뭘 기준으로 해서 96년까지 뭐 이런 걸 단서를 주고 그걸 내는 거 내도 될까?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가보개혁기라고 하는, 가보광무개혁이라고 하는 초기에 이루어진 것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일사늑약 이전에 또 이루어진 건 이걸 좀 구분해서 보는 거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무용한 지식이라고, 내지는 가치 없는 지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약간 공무원 9급 시험에 내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임용시험에서 사실 이렇게 시기를 이렇게 미세하게 구분해서까지는 나오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냥 가보개혁이 아니고 이제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 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구분 이렇게 내긴 해도 이렇게 미세하게 쪼갠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좀 나와서 예상 밖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말 토시까지 외우려는 자세를 갖고, 물론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풀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정식의 그 교육 내용에 그냥 충실하게 이 문제를 만약에 풀어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1984년부터 86년까지 추진된 가보개혁의 교육개혁의 내용이 있는데, 이때 뭐가 만들어집니까? 각종 이제 법령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요즘 말로는 법령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관제라는 말로 썼고요. 그에 의한 이제 령들이 이제 함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관제가 이제 만들어진다. 한마디로 이제 과거에는 그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훌륭하신 그냥 성리학자님께서 가가지고 지방에 학교를 만들고 서원을 만들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이제 교육을 한다거나 했던 것과 달리 어떤 관제에 의해서 교육을 이제 실시하게 하고요. 이거는 이제 관립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국립뿐만 아니라 공립학교, 사립학교도 다 적용이 되는 관제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물론 조선시대에도 뭐 학령, 학교 모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인 어떤 규칙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더 근대적인 규칙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보개혁의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이고,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이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는 그냥 뭐 일반적인 학생들은 뭐 서당에 다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양반 집 애들은 뭐 서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일부는 성균관에 들어가고 뭐 했겠지만 1890년대에 가면 이제 나라가 거의 망해갈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성균관에 들어가서 뭐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랬던 분위기도 아니고, 어쨌든 그냥 자율적으로 집에서 하거나 사립의 기관에서 이제 공부하던, 전통교육을 공부하던 이제 이런 시기에서 이제 근대 교육이 뭐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1800년대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선학사 만들어지고 배제학당 만들어지고 뭐 이러면서 주로 사립의 근대 교육기관들이 만들어지다가 국가가 생각하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도 국가가 나서서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개혁 운동이 가보개혁 운동이다 보니까 이 가보개혁을 주요한 계기로 해서 적극적인 근대 학제가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가보개혁에서 뭐 만들었다? 근대 학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뭐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소학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소학교. 요즘으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죠. 근데 이 소학교에서 가르칠 선생님들이 이미 그 근대 학문을 모르니까, 소학교에서 뭘 가르칠지 모르니까 이 선생님들을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소학교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뭘 만든다? 한성 사범학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1800년대에 있었던 그 관리배의 근대식 교육기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유경공원이죠. 그것처럼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다. 그래야지 다른 나라랑 뭐 조약도 맺고 할 테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후에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지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경공원 만들었던 것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뭘로? 외국어 학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6개의 이제 외국어 학교를 언어별로 만들었다고 하고 나중에 통합을 하는데, 어쨌든 요거 급한 거부터 사범학교부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소학교 선생님 마련했으니까 소학교 만들고, 그 다음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관료 형성을 위해서 외국어 학교를 만드는 것까지가 1차. 4, 5, 6, 3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짧은 기간 동안 다 할 수 없었어요. 요까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한 텀이 좀 지나간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뭐 하겠어요? 졸업을 해야 되겠잖아요. 졸업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가도록 다음 단계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899년에 뭘 만듭니까? 1899년에 뭘 만들기 시작한다? 요 한 텀 끝난 다음에 이제 바로 소학교 애들이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중학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계로 약간 시기가 구분된다. 1899년 이전, 1899년 이후 이렇게 구분되고, 이제 그 외에도 플러스 뭐가 중학교는 일반적인, 요즘으로 치면 사실 중학교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중학교 플러스 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치면 매우 고학력인 학교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좀 보통 일반적인 교양교육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외 각종 직업 전문 학교들이 만들어집니다. 전문 학교. 그래서 농상공학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광업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직업기술학교.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근대 학제를 마련하는데 처음부터 초등부터 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상태로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미루어 짐작해서 이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미 이제 좀 약간 야매로 풀어보자면 이 4개 중에 하나는 이때 된 게 아니로구나. 이제 이게 아까 정식에 풀었던 건데 야매로 좀 풀면 이게 아니야?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일단 처음이니까 소학교는 만들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교는 소학교 선생님이 만드는 학교라고 우리가 공부는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학교나 중학교인데 단계상으로 요거는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요거 일단 하면
요건 당장 필요한 게 아니겠구나. 외국어학교는 유경공원이랑 비슷한 건가? 하면서 이것까지 이렇게 추론해서 찍어서 풀었으면은 맞출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만약에 이제 이걸 공식적으로 교육에서 정확하게 공부하면 가벼우 개혁기에 시행된 교육개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이와 같은 학교의 학제가 만들어지고 학교가 설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1899년 이후에 중학교나 각종 전문학교가 만들어졌다는 거 공부를 해서 이걸 풀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거를 정확하게 몰랐더라도 이제 그 4개 중에 고른다고 한다면 긴급하게 필요한 게 일단 이 시기에 먼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사범학교, 수학교는 같이 세트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당장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기술 관리 양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외국어 학교 만들어졌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중학교는 요 사범학교를 만든 뒤에 한 5, 6년 지나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더불어서 각종 전문학교도 이제 인문계라고 한다면 실업계 이제 학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 기출을 써놓긴 써놨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내용 보시다시피 다 7급 시험이거나 임용 시험에 나왔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것도 여기에 직접 기출을 해서 볼 수가 없는 게, 이 99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기하고 후기를 나눠갖고 구분할 문제는 없었고, 그냥 이 시기를 그냥 통틀어서 이제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출이 사실 안 됐던 형식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문제 틀리신 분은 상이잖아요. 좌절 금지. 이번 시험 너무 어렵게 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틀렸어도 어쩔 수 없었던 문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틀렸을 거기 때문에, 올해 보니까 시험이 작년에 이제 그 시험에 비해서 2-3개 정도는 더 틀릴 수밖에 없었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시험 봤던 거 만약 기준으로 한다면, 혹은 이번 9급 시험에서 보자면 한 3개 정도 더 틀려도 되는 시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육학 때문에 좌절하신 분이 있다면, 그래서 교육학을 포기하시라는 분이 있다면 절대 그러지 마시라. 항상 모든 시험은 불과 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이었기 때문에 다음 시험은 물 시험이 될 수도 있겠고, 물이 안 되더라도 이번에 워낙 불을 맞았기 때문에 보통 난이도로만 나와도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 느낄 정도로 약간 각성이 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학 그냥 꽁으로 가는 과목이 아니구나, 그냥 공부 좀만 하면 100점 맞는 과목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 인지하시고 교육학 공부를 차근차근히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하셔야 되겠다는 거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보시죠. 난이도 최상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최상이건 상이건 간에 비슷합니다. 이제 공부를 이걸 하셨으면 사실은 상관없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9급 시험만 직접 보셨으면, 임용 공부를 안 하셨다거나, 교육학을 공부를 안 하셨다거나, 이번에 이제 급하게 이제 시험 공부를 했으면은 풀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내용 보시면 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도덕적 품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뭐 이게 특별한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바로 기억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더불어서 요거 플러스 알파 뭘 줬습니까? 그래서 이 도덕적 품성이 뭘로 구성된다? 5가지 기본 이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기본 이념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단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헤르바르트가 정확하게 답은 됩니다. 그래서 헤르바르트 이렇게 답을 바로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다 비슷비슷하게 뭐 잘 이렇게 착하게 살자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이하의 이 5가지 이념을 공부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짧게 공부하신 분은 본 적이 없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좀 야매로 풀어본다고 한다면, 약간 이제 기존에 어설피 아는 지식으로 풀어보면, 피테는 뭐죠? 독일 사람 같죠? 독일의 뭡니까?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이제 말을 써서 그 연설을 통해서 국가가 다시 살아나려면, 국가 재건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국가의 책임, 내지는 국가를 위한 뭐 국민 양성, 국가 재건을 위한 어떤 교육의 헌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거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피테는 아니고, 페스탈로치는 뭡니까? 페스탈로치 유명한 거 뭐예요? 3H의 조화.
메인 컨셉이잖아요. 이 3H 조화, 머리, 손, 가슴이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발전된 전인을 기르는 교육, 전인 양성이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하셨다면 왜 이걸 공부를 했었어야 되냐? 최근에 제가 이제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시험에서 누굽니까? 이거 말고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근대의 교육 사상을 물으면서 코메니우스를 물은 문제가 있었어요. 코메니우스를 묻는 문제에서 선지로 헤르바르트, 프레스탈로치, 프레벨이 같이가 출제됐었거든요. 만약에 그 기출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이 좀 정독을 하셨으면 이 사람들은 뭐 한 사람인지 한번 하고 봤을 것이고 우리가 기출 해설하면서도 얘기했고 기출 정리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페스탈로치 하면 항상 뭐다? 3H의 조화로운 발달, 결국 전인 양성 이걸 강조한다 라고 하는 거 키워드가 사실은 아까와 같은 문제 형식이라고 한다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고요. 아까 말한 대로 PET는 이제 국가에 대한 얘기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프레벨 같은 경우에는 프레벨 여러분들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아니면 학습지 이런 거 전단지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은물 이런 거 나와요. 이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뭔가 우리 애가 아이들은 다들 뭐 갖고 태어난다? 잠재력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가르쳐 주기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교육 방법, 그다음에 놀이를 통한 교육 방법 이런 거 강조해요. 그래서 놀이, 가베 어렸을 때 그런 거 엄마가 좀 약간 열혈 엄마였으면 했을 텐데 그 프레벨이라고 하는 이제 해서 상호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 잠재력, 신성의 발현,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성질이라는 뜻이죠. 놀이를 통한 교육하고 유의, 은물 이런 거 나오면 유의를 통한 교육 이런 거 나오면 프레벨이기 때문에 프레벨을 설명하기에도 너무 모호하다. 그래서 나머지를 제거하고 나면 페스탈로치 3H 안 나왔네, 국가 안 나왔네, 그다음에 유의에 내지는 선천적 잠재력 이런 얘기 안 나왔네 하고 지우다 보면 헤르바르트 이런 얘기 했던 것 같기도 하네. 했던 것 같네. 오도념 이 내용 자체는 다 몰라도 5가지 얘기했던 것 같으네 하고 확신을 갖고 답을 4번 이렇게 찍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상에서 최상 정도.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여기 기출을 써놨지만 이 오도념 자체를 제시한 기출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헤르바르트의 교육론 자체가 교수 단계론 중심으로 출제가 됐었고 여기 있는 문제는 이 교육 목적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도덕적 인격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이 정도만 언급됐던 문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는 최상으로 해놨습니다. 어쨌든 7급 시험 문제도 어떻다? 우리의 시험의 출제 범위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급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안 봐요가 아니고 공무원 시험은 7급과 9급의 구분이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도 많은 분들이 좌절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사실은 난이도 상을 써놓긴 했는데 왜냐하면 사립학교법이 직접 메인 이슈로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이 출제가 된 적은 있었어요. 언제 출제가 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6년 중등에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였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냐 그냥 항목만 묻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학교장의 임용과 관련된 게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된 게 있다. 이 정도만 들어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사직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이것도 여기 출제돼서 명시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명시한 것은 이 문제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이 권고사직 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법 중에서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마찬가지로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라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제 답으로 찍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사립학교의 교원에 관련된 사립학교에 관련된 사립학교법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지문으로 출제되면서 문항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을 별도법으로 보지 않고 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혹하셨을 텐데 항상 뭐 하라고 했습니까? 모르는 게 나온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이 앞에 있는 전제를 그냥 없애버리고 과감하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짬뽕 해가지고 풀어라, 접근을 해라 라는 말씀 마지막에 들었었는데 이분들은 사실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였습니다. 내용 보시면 학교법인의 설립의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해야 된다. 모르죠.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그냥 가자. 그 다음에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다음에 4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주변에 기간제 교사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생활 경험으로 압니다. 애들이 보통 3년 단위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틀린 게 뭐냐, 3년으로 제한되는데,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제 3년째가 되면 막 불안하거든요. 다른 학교로 옮겨야 돼서. 근데 요거는 어떻게 추론해서 풀어야 되냐? 모든 교원의 뭐 진급이라든가 어떤 뭐 자격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할 때 교원은 항상 뭐 단위로 한다 그랬어요? 3년 단위로 한다 그랬어요. 3년 단위로. 2급이 1급 때도 3년, 1급이 교감될 때도, 교감이 교단될 때도 항상 그 기간을 뭘로 봐요? 3년 단위로 뭘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나요? 그러니까 3년이란 걸 이제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법이든지 간에 약간 그 좋아하는 연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3년인데 여기 이제 마찬가지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도 적용을 해서 이제 3년을 단위로 해서 3년 정도 있으면 많이 했네, 너무 많이 했네, 이제 그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3년을 단위로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서 사직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원의 기본 권리, 교원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 학교의 장, 뭐 어떻게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기에서는 일반 국공립학교에서는 교육감이 교사를 임용을 하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사립학교의 특징상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에 있을 때도 학원이 있을 때도 국공립학교에서는 교사의 초빙이라든가 이런 교사의 임명과 관련된 것을 학원이 심의상을 하지만 사립학교는 학원위에서 이런 임용에 관련된 걸 하지 않는다. 왜냐? 사립학교는 학교의 법인이나 이런 것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 같아. 그러면은 답은 2번 이렇게 골랐으면 추론으로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니면은 그냥 주변에 선생님들의 친구가 있었으면 이거 3년 너무 어색해 이렇게 해서 4년 너무 어색해 3년으로 판다든가, 아니면 교원 관련된 건 3년이야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뭐 그렇게 풀면 안 되겠죠. 우리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사립학교법도 어떻게 한다? 사립학교법도 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구석구석 나온 시험이었다 라고 하는 거 이제 볼 수 있는데, 사립학교법 그렇다고 전체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나중에 정리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검사 이론입니다. 검사 이론, 고정검사 이론, 내용 보셨다시피 문항의 막 난이도, 변별도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네요. 우리 기억나시나요? 예, 파이널 시험 문항 풀면서도 무엇입니까? 파이널 시험 풀면서도 문항 특성 곡선에 따라서 난이도와 변별도 우리가 분석하는 문제 풀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최종 마무리 특강에서도 다뤘던 것 같은데, 그 고정검사 이론과 무슨 이론? 문항 반응 이론으로 구분해서 피험자의 성적을 고려해서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고려하느냐, 아니면 문항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참고해서 문항 특성 곡선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서 난이도와 변별도를 찾느냐라고 하는 크게 이제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정 검사 이론에 기초해서 문항의 난이도는 뭐다? 문항이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한다? 전체 피험자 중에 정답자의 수 이렇게 해가지고 문항 난이도를 구한다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게 풀었던 것이고요. 문항 변별도는 어떻게 해요? 전체 피험자의 능력을 변별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상위 집단의 정답자 수와 하위 집단의 정답자 수를 그 차이만큼을 가지고 변별도를 추정해낸다.
살펴봤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말 자체를 아는 거죠. 문항이 쉽고 어려운 정도, 피험자의 능력을 변별하는 정도를 구분해낸다라고 하는 것인데,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체 피험자의 성적이 그런 난이도와 변별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정검사 이론의 특징이고, 문항 반응 이론은 전체 피험자들이 어떤 성적을 받았는가는 상관없이 문항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종의 표준화 방법을 쓴다라고 했는데, 문항 반응 이론에서 나오는 이제 결국 결론은 뭐냐? 문항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피험자의 능력에 따라서 정답을 맞출 확률을 문항별로 산출해 내어서 그려놓고 거기에서 난이도 변별도를 우리가 찾는다. 그래서 난이도 변별도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피험자의 능력과 문항의 정답을 맞출 확률 간의 관계, 이 그래프에서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추정해내는, 그래서 문항 특성 곡선을 사용하는 이 방법보다 문항 반응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다. 처음 듣는 분 계시다고요? 네, 교육평가에서 그냥 평가의 유형만 공부하신 분들은 전혀 감을 못 잡는 문제긴 한데, 그 내용상 봤을 때 조금만 깊이 들어갔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는 매우 쉬운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 처음 봤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어쨌든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관찰 점수는 진점수와 오차 점수의 합으로 가정한다. 이거는 사실 고정 검사 이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뭔가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신뢰도에서 우리 그 파이널 모의고사 때 신뢰도와 관련해서 관찰 점수, 진점수, 체계적 오차 뭐 했잖아요. 그죠? 무손 오차 이런 거. 그래서 신뢰도 관련해서 나온 얘기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측정하게 되면 그 관찰된 점수, 내가 아침에 몸무게를 쟀더니 45kg 나왔는데 45kg이 관찰 점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저울이, 내가 집에 갖고 있는 이 몸무게 잰 저울이 정확하지 않아서 항상 뭐가 발생해요? 오차가 발생한다. 그것을 뺀 나머지가 뭐예요? 진짜 점수, 진점수다. 오차가 작을수록 이 저울로 잰 이 수치가 신뢰롭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찰 점수는 진점수와 오차 점수로 구성된다. 이것의 합이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는 이제 관찰 점수 혹은 신뢰도 여기를 공부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문항 반응 이론을 딱 몰라서 2번에 딱 정확하게 답을 안착 못했다고 하더라도 1번과 3번은 뭘로 할 수 있고, 그냥 용어의 정의니까 알 수 있고, 4번은 이 관찰 점수, 진점수, 오차 점수, 신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느끼시는 분은 엄청 어렵게 느꼈을 것이고, 쉽게 느끼시는 분은 또 쉽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정검사 이론과 관련해서 문항 난이도와 변별도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2016년 지방직 9급, 2015년 국가직 7급에 나왔었고요. 뭐 그 외에도 다양한 그 중등 임용, 초등 임용 쪽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난이도 변별도를 산출하거나 그 데이터를 갖고 뭐 해석하는 문제까지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쪽에서는 이렇게 출제했었고, 그 다음에 문항 특성 곡선에 대해서 또 언급한 문제로 2008년 국가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시간을 좀 두고 오래 하셨던 분들이 풀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급하게 한 최근 10년치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은 조금 어렵기도 했겠다라는 수준에서 상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아까 그 가보개혁하고 더불어서 여기까지는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현실치료, 인간중심 상담, 게슈탈트 상담, 행동주의 상담 다 안 들어본 바가 아닌데 거기에 사용되는 기법들 중에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그 상담 이론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은 공무원도 그렇고 임용도 그렇고 처음입니다. 처음. 그래서 사실은 이 현실치료가 답인데요. 현실치료 관련해서는 뭐가 더 많이 얘기됐어요? WDEP 이렇게 하고 상담의 절차 모형, 우볼딩의 WDEP 모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됐고 했는데
이게 나와서 약간 좀 뒤통수 맞은 거긴 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거법으로 푸는 거죠. 다 이게 연결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지만, 일단 인간중심 상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존중, 수용, 뭐 경청,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공감,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논쟁, 이런 거는 인간중심 상담에서 절대 안 하죠. 그 다음에 게슈탈트 상담 뭐죠? 게슈탈트 상담은 뭡니까? 뭐 직면하기 이런 거 들어가요. 하지만 게슈탈트 상담의 핵심 기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네, 너 여기 앞에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해봐. 다 말한 다음에 다시 여기 와서 돌아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뭐 욕구나 충동 같은 거를 파악하는 기법을 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인자 기법이 기출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기법이 있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은 약간 아닐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약간 세모. 그 다음에 행동주의 상담하면 뭐요? 당연히 이제 행동의 이제 조성과 관련된 기법으로 행동을 분석하고 행동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합니까? 강화하는 기법, 강화에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하고요. 혹은 이제 행동주의 상담에서 이제 체계적 둔감화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노출 기법, 홍수 기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내용 보니까 그런 행동을 직접적으로 제어하거나 조절하는 그런 기법은 없네요. 그러니까 행동주의가 아니고, 비늘자 안 나왔으니까 사실 이것도 아니고, 현실 치료는 생각해보면 내가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 욕구에 내가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는 사실 날씬해지고 싶어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맨날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그러면 여기서 평가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너의 욕구와 너의 행동이 맞니? 응? 질문을 해보고요. 너가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어이없지 않아? 유머를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에서 토의와 논쟁을 할 수 있겠죠. 내담자가 상담자가.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직면하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제 행동을 함에 있어서 너가 바라지 않는 목표에 부합하는 걸 한번 해보면 어때? 네, 해본 다음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그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이런 기법. 그래서 이제 사실 현실 치료의 가장 특징적인 기법으로서 역설적 기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지만, 보통 중등인 미용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무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현실 치료 기법을 별도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상담 심리학 개론서를 봐야 나오는 뭐 이런 내용이라서 사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긴 합니다만은, 다른 것들을 소구함으로써 현실 치료인 것 같아, 왠지 막 말이 돼,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식으로 풀었으면 못 풀 것은 또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 출제의 범위가 무한히 넓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작년보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지금까지 이제 이런 거는 잘 안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나왔네요 하는 게 한 3개 되죠. 이건 정도까지는 풀어도 죄책감 갖지 마시라.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틀리는 건 다 같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다는 거 생각하고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러나 앞으로 공부는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해야겠다는 거를 좀 마음 깊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현실 치료의 상담 이론에 관련해서 기출이 된 바가 특히 최근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게 나왔을 때 막 깊이 좀 들어갔으면 이제 공부를 했었을 텐데, 기법과 관련해서는 그냥 예시를 들어서 대략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한다는 게 있었지만 역설적 기법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출이 정확하게 된 거는 없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갑니다. 청소년 비행 이론 최근에 기출돼서 보기가 똑같았어요. 근데 여기 제시문이 달라서 그때는 아노미 이론이었는데, 우리가 최종 마무리 특강하면서 그 외에도 사회통제 이론이나 낙인 이론이 많이 사용된다, 별도로 언급했었고 예시를 들어드렸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일탈행위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적절하게 억압 통제함으로써 일탈을 하지 않는데, 사회 간의 결속, 개인과 사회 간의 결속, 결국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나를 지켜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뭔가 참여해서 적극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그런 일탈 욕구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이론이 뭐다?
사회통제이론. 따라서 어떤 학생이 일탈행위를 저지른다, 범죄를 저지른다, 비행을 저지른다고 하면 그 학생이 어떤 사회통제 시스템 안에 있는가, 그 학생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주변인이라든가 그 학생이 전념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일이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찾아서 그게 없다는 것이 비행의 원인이고 개선 방법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비행의 해결 방법이라고 보는 이론보다 사회통제 이론 이미 정리했었죠. 그래서 난이도는 이걸 내용을 공부를 했으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사회통제 이론 2009년 중등에서 정답으로 출제된 바 있었고 특히 최근에 2023년 국가직 시험에 올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아노미 이론하고 낙인 이론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출제가 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시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 정책의 형성의 관점이 뭐다? 공동의 목표가 있고 선택을 하며 체제는 작용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즉, 의사결정이 뭐다? 체제 내에서, 이 체제 내에서, 예를 들어 학교라면 학교 내에서 뭐에 따라서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달을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 내의 작용 그랬는데 사실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사자 간의 논의, 합의의 결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막 얘기를 주고받아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체제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폐쇄 체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굳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이 어떨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조직일 때 더 적합한 관점이다. 그래서 교육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이전 그 기출문제에서는 의사결정의 관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합리적인 관점은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관점이고 참여적 관점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관점이고 정치적인 관점은 여기 얘기한 폐쇄 체제가 아니라 뭐다? 개방 체제 내에서 외부에서 벌어진 다양한 그 사건 사고들 간의 관계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정치적 이해 집단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관점이고 혹은 합의뿐만 아니라 무슨 경쟁과 갈등의 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관점이고 우연적 관점은 이렇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체계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조직이 아닌 지방 분권적인 조직 혹은 무질서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매우 우연적인 선택의 과정이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 보면 전문적인 조직, 폐쇄 체계, 논의와 합의, 그다음에 공동의 목표에 따른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관점은 참여적 관점이다. 어렵다고요? 사실은 언제 나왔던 것이다. 2019년 국가직 7급 시험에서 거의 유사한 지문으로 문항 형태도 똑같은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셨으면 풀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교육행정의 정책의 형성의 관점 혹은 의사결정의 관점이 네 가지를 정리 안 했어도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을 공부하잖아요. 그죠?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을 공부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뭐가 납니까?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의 정도, 관여의 정도에 따라서 뭐 합의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미루어 짐작해서도 참여적 관점을 추론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합리적 관점, 정치적 관점, 우연적 관점은 이제 이와 같이 그 의사결정을 바라보고 관련된 모형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중으로 했습니다. 기출이 직접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평생 교육의 제도 중에 독학학위제, 독학사제 혹은 독학학위제라고 좀 부르는 우리가 기출 정리 때도 했고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 때도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 보면 독학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밖에 학력이 없어. 나는 대학을 가서 대학 그 학사를 따고 싶은데 도저히 여건이 안 돼.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뭐다? 독학학위제죠. 독학학위제는 어떻게 학위를 따죠? 네, 시험으로 학위를 따게 만들었죠. 시험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대학에서 마치 교양과정, 그다음 전공 기본, 전공
전공 심화 과정 듣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학위 논문 내고 나오는 그 학위를 받는 것처럼 여기는 어떻게 한다? 예. 교양 과정, 전공 기초 과정, 전공 심화 과정의 인정 시험을 보고 플러스 알파로 모른다. 마지막에 최종 종합 시험을 봐서 그 합격을 하면 학위를 주는, 대학 학위를 주는 제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 시험이 있고 종합시험이 있는데, 인정시험은 뭐가 가능한다는 게 이미 기출된 바가 있어요. 기존에 들었던 학점이라든가, 학교에서 들었던 학점이라든가, 뭐 평생교육기관에서 들었던 학점 같은 것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일부 면제할 수 있다 봤고요. 이거 얘기하면서 이건 이제 면제 불가능하다. 지금 면제 불가능, 안 된다. 당연히보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필수로 봐야 되는 시험이다. 뭐 살펴봤어요. 기억나시나? 안 나시나? 그래서 이 시험을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시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런 데 있다는 얘기까지도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국가는 학사학위 취득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학점 은행제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이 시험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한다는 게 핵심이죠. 국가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 그 다음에 학위 취득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죠. 고등학교 하거나 아니면 이게 준하는 인정된 사람. 그래서 뭐 따는 거예요? 대학 학위 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위 취득 종합시험 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라도 면제할 수 없다. 종합시험은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3번. 교육부 장관이 뭐 했습니까? 대학의 뭐 인가 이런 것도 다 뭐예요? 교육부 장관이 하죠. 대학 수준의 시험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학위를 수여한다. 이건 특정한 대학에 그 소속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대학의 장이 이런 거 틀린 것이고 교육부 장관이 하겠죠. 독학학위제 관련되어서 지방직, 국가직, 시험에 또 7급 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고 이거 외에도 평생교육 제도들이 이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그래서 공부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교육재정의 구조와 배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학생이 교육받는 기간 동안 미취업 상태에 따른 유실소득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육 때문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뭐다? 직접 교육비가 아니고 간접 교육비다 그랬고요. 간접 교육비도 어떻게 난다? 공부담과 사부담이 있다. 사부담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학생이 교육받는 기간 동안 돈을 벌러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잃게 되는 그 소득, 그것은 뭐다? 내가 직접 낸 건 아니지만 낸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비용에 해당된다 그랬고요. 공부담의 교육비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 뭐 감가상각비, 교사, 건물의 감가상각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교육기관이 한테 면세를 해줘서 그 면세된 것을 비용으로 잡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서 바로 교육비에 분류하는 거에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교육 기회비용과 관련해서 이게 사적인 거냐 공적인 거냐 이거 잘 묻는 건 아니었는데 학생이 내는 것이니까 일단 부담 주체가 민간이니까 공부담이다 이거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읽거나 마는데 교육지대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으면 뭐 할 수 있겠다, 당연히. 원래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내는데 증액교부금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뭐, 지진, 해일 등의 피해가 나서 학교가 망가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이 없었지만 돈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우리 살펴봤죠. 아니면 갑자기 신도시가 생겨갖고 학생이 막 갑자기 많아졌다, 뭐 그런 거 할 때도 준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도에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교부금을 준다는 거 알고 있죠. 학교한테. 근데 여기 말고도 어디서 줄 수도 있다? 시군구 자치구에서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회계의 세원이라든가 지방교육지정의 흐름 이런 거 이제 공부하면서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시도에 관련된 경우에는 뭘로 관리한다? 교육비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그렇게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거 아니고 낯선 거 아니고
아주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교육 재정을 깊이 들어가는 거, 특히 이제 기회비용과 관련된 거는 7급에서 나왔던 건데 9급에 나왔다라고 하는 점 특징이고요. 뭐 그렇지만 그 외에 그 2, 3, 4에 관련된 것은 9급 여기 나오는 이 문항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문항들에서 출제가 된 바가 있었죠.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이론은 우리 국가직 시험 때 봤죠? 너무 더 쉽게 나왔네. 그죠? 그래서 동기 요인은 뭡니까? 직무 만족을 가져다 주는 요인, 동기 요인인데, 동기 요인은 뭐다? 일에 대한 만족감, 그래서 가르치는 일 자체,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발전한다는 마음. 2개 고르는 거니까, 선지가 여러 개, 뭐 3개 이런 게 아니니까 2개만 고르면 되니까 이 4개 중에서 동기 요인에 대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근무 조건과 동료 관계가 위생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뭐에 기출에 이미 출제가 된 바가 있었죠. 그래서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을 구분하는 거 직접적으로 2, 3년 9까지, 2, 1년 9까지 다 출제가 된 바 있었던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으면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9번의 교육평가 유형도 쉽게 나왔죠. 평가의 교수적인 기능, 평가를 통해서 뭔가 좀 더 학생에게 가르치는 거,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어떤 기능이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 참조나 중거 평가 이런 거보다는 뭐에 해당되는 거에 가깝다? 성장 참조, 능력 참조에 가깝다. 물론 이제 앞에 있는 평가들이라고 해서 교수적인 기능이 없다. 그것들은 행정적 기능만 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스펙트럼이 있는데 기준 참조 평가가 가장 행정적인 기능이 강하고 성장 능력 참조 평가가 교수적인 기능이 강하고 중거 참조 평가는 뭐 둘 다 가지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이것을 중시하는 것은 능력이나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직접적인 정의를 하죠. 최종 성취 수준에 관심보다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뭘 달성했느냐 보다는 뭐가 갖는다. 사전 능력과 현재 능력 사이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사전에는 어느 정도 능력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능력 수준이냐. A 학생은 이렇게 바뀌었고 B 학생은 똑같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성적을 받아요? 이 평가에서는 A가 더 높게 되고요. 거꾸로 A는 여기서 시작했고 최종은 약간 증가해서 A로 갔겠다. B는 더 낮게 시작했는데 최종도 더 낮지만 이 변화의 정도가 훨씬 더 크다. 그럼 뭐가? B가 더 높은 성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최종적으로 누가 더 서열이 높으냐, 순위가 높으냐 보다 누가 더 많이 발전했느냐, 이게 더 초점이 되는 평가보다 성장, 참조, 평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은 학습자의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평가라고 해서 이 둘 합쳐서 뭐라고 해요? 자기 참조 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객관적인 비교와는 관련이 없는 평가이다 보니까 고부담 시험, N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고부담 시험 뭡니까? 이 시험으로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중요성을 갖는, 그래서 피험자들이 이 시험을 볼 때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 이런 시험들을 말하는 거죠. 주로 수능평가 같은 거, 그런 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적인 기본 개념을 묻는 거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 생각되고 문항 자체도 많이 소개됐던 문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습의 전이. 이 문제 갖고 말이 많던데요. 사실 공식적인 기관에서 문항을 출제한 다음에 그 문항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문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이제 관점, 뭐 학자에 따라서 약간 입장에 다를 수도 있고 개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서 봤던 19문제도 우리가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의제기 가능성이 다 어느 정도는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이의제기를 수용하려면 이게 절대 답이 아니다. 지금 지정된 답이 절대 답이 아니고 다른 답이 정확한 답이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시험에서 지금
일반 전이와 특수 전이에 관해서 뭐 약간 논쟁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험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반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다 보면 뭐가 좀 더 정답에 가까운가, 뭐가 더 이제 답으로 볼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말한 대로 이 학습의 전이는 일반 전이보다는 특수 전이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전이로 보는 게 옳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하다 보면 괜히 기운만 빠지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너무 기운 쓸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만약에 되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학 인사혁신처의 이 시험 담당관이 매우 관대한 마음과 매우 학문적인 탐구 자세와 그다음에 지식에 대한 모호성의 관점 이런 것들을 견지하고 있으면 그래 이거 명확하게 가르기 어렵지라고 보고 이거를 오답을 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걸 갖고 이제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한 3년 걸리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이고, 어쨌든 수능에서도 그렇게 출제 오류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서 여기에서는 이 4개 중에서 아닌 것을 골라라고 했을 때는 가장 적절한 건 일반 전이기 때문에 이 문항 내에서 답을 다르게 고르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의제기 어렵다고 보고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3번은 저는 확정된 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해설을 해보면 일단 학습의 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새로 학습한 내용을 어딘가에 이제 적용하는데 이걸 이제 그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갖다 붙여서 할 수 있다. 학습 시에 해결한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뭡니까? 학습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면 긍정적 전이라고 하고요. 오히려 이전에 학습한 게 이후에 일어나는 학습 혹은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 해결 과정에 도움이 안 되면, 오히려 방해를 하면 부정적 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보면 사칙 연관을 배운 것이 뭐 하는데 뭐 어떻게 한다? 도움을 준다 그랬죠. 도움을 주면 뭐다? 긍정적 전이. 그래서 긍정적 전이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 이제 이거는 이전에 학습한 내용과 이후에 적용한 상황 사이에 지식의 위계 수준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학습한 것과 이 적용한 상황이 유사하면 뭐라고 보십니까? 수평적 전이라고 하실 거예요. 내가 학습한 것이 기초 지식이 돼가지고 이전에 어떤 문제 적용 상황에 이것의 바탕이 되어서 더 상위 수준의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 상위 수준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직적 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보면 사칙연산, 더하기, 곱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뭐예요? 이거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숫자를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했을 거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고 가게에 가서 물건값을 지불하고 잔돈을 계산할 때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것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똑같아. 이것도 다 숫자와 관련된 것이고 이제 수와 관련된 것이다. 이 숫자가 추상적인 숫자인지 아니면 사실 학교에서도 사칙연산을 배울 때 누구가 500원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10원짜리 과자를 뭐 사러 갔다. 10개를 사고 얼마를 내면 될까? 10개를 사고 500원을 냈을 때 얼마를 돌려받을까? 이런 문장제 문제를 공부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과 이 상황에 질적인 차이 사이를 존재하지 않아요.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레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평적 전이 맞는 얘기 되겠고요. 특수전이와 일반전이는 이제 이게 대립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됩니다. 특수전이는 뭐다? 학습한 맥락과, 이건 맥락을 보는 거죠. 학습한 맥락과, 그 다음에 전이시키는 어떤 그 맥락이 어떻다? 맞죠. 유사할 때. 그것에 이제 구체성의 차이가 나타난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구체성. 그래서 내용 보시면, 여기서도 숫자를 더하고 빼고 여기서도 숫자를 더하고 빼고
그 맥락이 어떻다? 이게 학교냐 가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과제 자체가 숫자를 더하고 빼고 숫자를 더하고 빼고 이 차이가 있냐 없냐입니다. 보통 일반전이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형식 도야론 공부하셨으면 형식 도야론에서 기출된 선지에서 보면 일반 전이의 가능성을 어떻게 한다? 긍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어떤 교과를 배우는 것이 다양한 문제 해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교과를 배울 때 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국어 자체를 배운다기보다는 국어를 통해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창의적 사고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이런 거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국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다? 형식 도야론. 그래서 형식 도야론에서 뭘 한다? 교과는 그 교과 그 자체를 목적으로서가 아니고 그 교과를 통해서 기를 수 있는 정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하고 이렇게 일반 정신 능력을 길러두면 삶의 다양한 문제 해결 사태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과가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일반 도야의 일반 전이의 가능성이 높은 교과를 가르쳐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기억나나요? 기억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어쨌든 일반 전이는 그런 겁니다. 이 가르치는 내용과 혹은 학습하는 내용과 그것을 전이하는 사태 사이에 외형적인 유사성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배웠던 학습 내용이 혹은 학습 기능이 이 사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할 때 뭐라고 한다? 일반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교실에서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기 사치연산을 배웠는데 그게 뭐에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 덧셈 뺄셈 이런 거를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왜? 인간관계도 만나고 헤어지고 교류하고 서로 반목하고 이런 때 혹은 분류해서 나누어지고 분파를 이런 데 적용할 수 있잖아요. 물론 차이가 있죠. 이건 숫자는 더하고 빼고 하면 정수는 정수로 남아있는데 여기는 사실 상호작용하면서 1 플러스 1은 1이 아니고 2가 되기도 3이 되기도 하고 1 플러스 1이 오히려 마이너스 100이 되기도 하고 성격 안 맞는 사람이 만나면 서로 싸우니까 여러 가지 다르지만 그 원리를 여기에 적용해서 활용해 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것과 이것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겉으로 보이는 동질성이 없는 상황에서 배운 것을 적용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반 전이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다? 사칙연산, 물건관계사,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숫자의 맥락, 그 다음에 더하고 빼고의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전혀 일반 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단지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책에서 특수전이의 사례로 항상 뭘 드냐면 수학 시간에 배운 무슨 덧셈 빼 사칙연산의 원리를 물리 수업 시간에 활용했을 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웠던 그게 아니고 가게에서 하든 간에 그 배우는 내용의 구조, 맥락의 외형적 유사성이 없는 상황이 될 때 일반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형적 유사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전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문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보자면 일반전이와 특수전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문제상에서 이제 그 단서 조항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것 사이에 좀 논란, 바운더리를 딱 결정하는데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험 문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은 형식도야 이론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면 보통은 특수전이가 일어나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전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사칙연산을 가계 계산에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런 것도 봐도 일반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전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기출 지문 중에 이런 이제 사례가 나온 적이 있어요. 수학 공부 왜 해요? 수학 공부 당장 쓸모없어도 결국에는 너의 뭘 길러줘서 일반 정신력인 논리력을 길러줘서 여러 가지 일에 장래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일에 발휘를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때의 전이는 바로 뭐다? 일반 전이다. 그러니까 아까 사칙연산 가계 동계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그래서 답은 일반 전이. 이런 이제 약간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출 문제에서는 이제 수평적 긍정적 전이만 나왔습니다. 또 이 전이도 사실은 좀 상당히 교육 심리학에서도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출제는 이제 7급 시험에서만 출제가 돼서 좀 낯설어 하신 분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공부를 좀 깊이 많이 하셨으면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되고요. 어쨌든 난이도는 그래서 어렵고 많은 분들이 좀 틀렸던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3개가 넘네요. 틀려도 뭐 익스큐즈 할 수 없는 문항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다들 자잘하셨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상대평가 시험이다. 나만 본 게 아니다. 마음 이제 여유롭게 가지시고, 지금 채점해 보시고, 약간 대략은 합격선인지 아닌지 아리까리 한데 합격선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합격선에 약간 미달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뭘 준비하시는 게 좋다? 시험 보신 분들은 2차 시험 바로 준비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 지역별 상황 특성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달라지면서 자기가 운 좋게 합격했는데 2차 시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런 황당한 상황에 닥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을 안 보신 분이나 아니면 내가 시험을 채점을 해봤더니 합격권에서 한 15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내년 시험 준비하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 공무원 시험 단년도에 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1년, 2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용기 잃지 마시고 30년 동안 일할 직장이니까 뭐 10분의 1 투자해서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 아무런 그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 다 잡으실 분은 다 잡으시고 2024년 공부 이제 시작하는 그런 마음자세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강의합니다. 2024년 7월부터 기본 이론반 시작해서 개강해서 운영하니까요.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올해 1년을 같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알차게 강의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설명회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질의응답을 제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강서연 교육학개니까 KSYEDU 이렇게 치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기타 질문사항 있으시면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더 힘찬 새해가 새 1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다들 용기 가지시고 더욱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